당신은 언제 진짜 어른이 되었나요? 어쩌면 그 순간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은 그 새벽이었을지도요. 마음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상처를 참고 넘어갈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70이 넘은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웁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한 연립주택, 그곳에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따뜻한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외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나요? 달콤한 말 뒤에는 때로 쓴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새벽 3시,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 그 시간에 한 상자를 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열어보지 못한 상자가 있나요? 용기 내어 열어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를 그런 상자 말이에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시작할 때임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마음 소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인천 동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인천 동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3층. 벽지는 몇 년 전 색이 발에 연한 베이지색이 되었고 계단은 한겨울에도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정혜옥에게는 30년을 함께한 보금자리였다. 토요일 오후 3시 10분. 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고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급하지 않은 소리였다. 문을 열자 아들 정윤호가 서 있었다. 38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옆에는 며느리 한설인이 있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설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혜옥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들어와. 추운데 뭐하러 이렇게 갑자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설인이 봉투를 내밀었다. 혜옥이 받아들자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봉투를 열어보니 곶감이 한 접시 분량 들어 있었다. 색깔이 좋았다. 당도도 높아 보였다. 비싸 보이는데 굳이 이런 걸. 어머니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곶감.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곶감을 좋아했다. 윤호가 어릴 때부터 겨울이면 함께 먹던 간식이었다. 그런데 설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윤호가 말해줬을 것이다. 거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해옥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다. 찻잔을 꺼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윤호 부부가 함께 찾아온 것은 몇 번 되지 않았다.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녹차를 우리면서 해옥은 거실을 힐끗 보았다. 윤호와 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윤호가 무릎을 툭툭 치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준비한 말이 있어 보였다. 차가 우러났다. 해옥은 찻잔 3개를 쟁반에 올려 거실로 나갔다. 윤호가 벌떡 일어나 쟁반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세 사람이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옥은 윤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설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해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 해옥의 눈이 잠깐 커졌다. 같이 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함께 살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아파트는 좀 좁긴 하지만 방 하나는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설인이 거들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들렸다. 해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윤호가 가끔 들르긴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갑자기요? 네. 갑작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많이 생각해 본 결과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아직 72인데 무슨 연세가. 해옥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동안은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던 사람들이. 어머니, 진짜 좋을 거예요. 같이 살면서 더 자주 봬요. 그리고 외로우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윤호의 말에 해옥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역시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지만 잠깐. 해옥은 고개를 들어 책장을 바라보았다. 키 작은 책장 맨 위쪽, 낡은 백과사전 사이로 작은 무언가가 반짝였다. 철제 열쇠였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열쇠가 책등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열쇠. 아무도 모르는 상자를 여는. 생각해 볼게요. 해옥이 말했다. 윤호와 설인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스쳤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설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서 해옥은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조급함이었을까? 아니면 어머니, 너무 오래 혼자 계셨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셔야죠. 윤호가 해옥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해옥은 그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왜 갑자기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었을까? 곶감 드세요, 어머니. 설인이 곶감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해옥 앞에 놓았다. 해옥은 그것을 입에 넣었다. 달았다.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단맛 속에서 묘한 씁쓸함이 느껴졌다. 책장 위에 작은 철제 열쇠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좋다는 생각과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해옥의 마음 속에서 맞부딪혔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 하지만 왜 지금일까? 왜 하필? 해옥은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 식어서 미지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지켜보기로. 3일이 지났다. 정혜옥은 저녁 7시 40분에 집에 돌아왔다. 동네 목욕탕을 다녀온 길이었다. 목욕탕에서 만난 이웃 미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 미영은 윤호 부부의 제안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다. 그래도 좋겠다, 혜옥아. 아들이 모시고 살겠다니.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혜옥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기쁜 마음과 의심스러운 마음이 번갈아 들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며 해옥은 3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누가 있나? 해옥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낯선 신발이 보였다. 윤호의 운동화와 설인의 플랫슈즈. 두 사람이 와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거실에서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옥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윤호와 설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윤호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갑자기 웬일이야? 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어머니 계시지 않아서 잠깐 기다렸어요. 설인이 대답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그런데 뭘 하고 있었어? 해옥은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았다. 건축 도면 같은 것이 화면에 떠 있었다. 아, 이거요. 그냥 인테리어 자료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윤호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조금 서둘러서 덮는 것 같았다. 인테리어요. 네. 어머니 오시면 방도 새로 꾸미고 해야 하잖아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설인이 일어나며 말했다. 윤호도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가. 네, 늦었네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나갔다. 해옥은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을 닫고 나서 해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어색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특히 윤호가 노트북을 덮을 때의 모습이. 해옥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는 아직 따뜻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 2개가 놓여 있었다. 목욕탕에서 미영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산적이야. 뭔가 이득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미영의 말이 마음에 걸렸었다. 하지만 해옥은 그때 고개를 저었다. 윤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해옥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컵을 설거지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인테리어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을까? 그때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윙 하는 소리. 프린터 소리였다. 프린터. 해옥은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한 구석에는 윤호가 몇 년 전에 사준 복합기가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프린터 위에 종이가 한 장 나와 있었다. 해옥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것은 인테리어 견적서였다. 상단에는 인테리어 업체 로고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상세한 견적 내역이 적혀 있었다. 아이방 인테리어 견적서. 해옥은 견적서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벽지 교체, 바닥재 시공, 수납장 설치. 꽤 상세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총 견적 금액이 적혀 있었다. 800만 원. 아이방. 해옥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역시 윤호 부부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이 방도 따로 준비하려는. 그런데 잠깐 견적서 좌측 상단을 보니 빨간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번 주말 철거. 해옥은 그 글씨를 다시 보았다. 분명히 빨간 볼펜으로 쓴 글씨였다. 이번 주말 철거. 철거. 무엇을 철거한다는 걸까? 해옥은 견적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이 방 인테리어. 그럼 기존에 있던 뭔가를 철거하고 아이 방을 만든다는 뜻인가? 그런데 윤호네 집에 아이 방으로 쓸 만한 공간이 있었나? 해옥은 아들의 집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잠깐. 해옥은 프린터를 다시 보았다. 출력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아직 인쇄되지 않은 문서가 더 있다는 뜻이었다. 해옥은 프린터 버튼을 눌렀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종이가 나왔다. 이번에는 도면이었다. 건축 도면.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 형태였다. 방의 배치와 크기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해옥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실, 주방, 방 하나, 방 둘. 그런데 이상했다. 이 도면은 윤호네 집이 아니었다. 이 집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의 도면이었다. 해옥의 손이 떨렸다. 도면 한 구석에 적힌 주소를 보니 분명했다.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 주소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도면의 내용이었다. 현재 해옥이 쓰고 있는 안방이 도면에서는 없었다. 그 자리에 다른 표시가 되어 있었다. 아이 방. 해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이 방 인테리어 견적서와 이 집의 도면. 그리고 빨간 메모로 쓰인 이번 주말 철거.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윤호와 설인이 함께 살자고 한 것은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아이 방으로 쓰기 위한. 해옥은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서서 도면을 다시 보았다. 거실은 그대로 두고 안방 자리에 아이 방을 만들고. 그럼 자신은 어디서 살라는 걸까? 아, 그래서 함께 살자고 했구나. 해옥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겠다는 제안.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하지만 잠깐. 이건 내 집인데. 해옥은 혼란스러웠다. 이 집은 분명히 자신의 명이었다.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집이었다. 윤호가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는 집이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옥은 도면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소유권 이전 후 시공 예정. 소유권 이전. 해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라는 뜻이었다. 자신이 함께 살러가면서 이 집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어떤 방법을 쓸 수도. 해옥은 견적서와 도면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다. 달콤한 제안. 함께 살자는 말.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목적은 이 집이었다. 인천 동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지만 그래도 시세가 억대는 되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새 들어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의 집. 해옥은 고개를 들어 책장을 바라보았다. 작은 철제 열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95억이라는 비밀을 지키는 열쇠.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해옥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집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직은. 해옥은 견적서와 도면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것이 증거였다. 그들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증거. 내 방이 왜 도면 속에 없지? 해옥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하지만 이제 알았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해옥은 견적서와 도면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증거는 잘 보관해야 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이틀이 더 지났다. 디오 저녁 9시 15분. 정혜옥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 전 발견한 견적서와 도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관벨이 울렸다. 해옥은 벌떡 일어났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문을 열어보니 윤호와 설인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다. 들어와. 해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윤호와 설이는 소파 한쪽에, 해옥은 맞은편에 자리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해옥은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슬쩍 보았다. 몇 년 전 윤호가 사준 스마트폰이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은 익혀두었다. 어머니.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사실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었다.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나였다. 해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서 녹음 앱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였다. 해옥은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어려워졌다고요.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설인이 거들었다.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사실 요즘은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생활 패턴도 다르고. 해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생활 패턴이 다르다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살자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이번 주말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윤호의 말에 해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번 주말까지. 바로 견적서에 빨간 펜으로 쓰인 그 날짜였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독립. 준비 말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시는 게. 새로운 곳이라니. 해옥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새삼 놀랐다. 자신을 내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그런데 이 집은 제 명의인데요. 해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아, 그게 사실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테고. 윤호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해옥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관리가 힘들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시세도 꽤 되고 팔면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할 거예요. 팔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해옥은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갑작스럽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살자고 하시던 분들이. 해옥의 말에 윤호와 설인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어머니, 저희도 깊이 생각해 본 결과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이 해옥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옥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다시 보았다. 여전히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4명의 집이라도 동거인에게는 퇴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해옥이 조용히 말했다. 윤호와 설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동거인이라뇨. 법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도 저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해옥은 몇 년 전 이웃분의 가족 분쟁을 보면서 알게 된 지식이었다. 집 소유자라고 해서 함께 사는 가족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것. 물론 협의가 있다면 다르겠지만요. 해옥이 덧붙였다. 윤호와 설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어머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이렇게까지라니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해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고 있었다.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고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민사 문제라고 할 거예요. 가족 간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겠죠. 해옥은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일방적인 통보로는 안 되는. 알겠어요. 윤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럼 저희가 나가겠어요. 이 집에서. 잠깐. 설인이 윤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윤호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어머니, 좋으시겠네요.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윤호야.
해옥이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윤호는 듣지 않았다. 저희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는 우리 도움 없이도 혼자 잘 지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하며 윤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설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다. 문이 닫혔다. 해옥은 혼자 남았다. 휴대폰의 녹음을 멈췄다. 총 12분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다. 해옥은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슬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나갈게. 대신 조건은 내가 정한다. 해옥은 중얼거렸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집을 떠나겠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해옥은 책장을 바라보았다. 작은 철제 열쇠가 달빛에 반짝였다. 95억의 비밀. 이제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왔다. 하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옥은 휴대폰을 들고 침실로 향했다.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백업해 두어야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내 삶은 내가 정한다. 해옥의 눈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의 빛이었다. D6 월요일 오전. 정해옥은 일찍 일어나 부동산 앱을 켰다. 윤호가 사준 스마트폰이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서울 여의도 레지던스형 오피스텔.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관리 시설도 좋아 보였다. 무엇보다 보안이 철저했다. 해옥은 가장 마음에 드는 곳 몇 개에 연락했다. 오늘 중으로 보러 가겠다고 했다. 점심시간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해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첫 번째로 본 곳은 여의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다. 30평형 원룸에 한강뷰까지. 부동산 중개사는 해옥의 나이를 보고 살짝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께서 직접 계약하시는 건가요? 네. 혼자 살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0억인데. 자금 준비는 되셨고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개사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내일 계약 진행할까요? 다만 고액 거래라서 자금 출처조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텐데. 알겠습니다. 해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다. D7 화요일. 계약 당일. 해옥은 새벽부터 준비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조서. 자금 출처조서에는 지난 5년간의 자산 형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주식 투자로 불린 과정. 모든 계좌 이체 내역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집주인과 마주 앉았다. 40대 남성으로 정중한 태도였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1억 원입니다. 오늘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되고요. 해옥은 휴대폰 뱅킹 앱을 켰다.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1억 원이 이체되었다. 집주인의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울렸다.
잔금은 2주일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3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적혀 있었다. 해옥의 새로운 주소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D8부터 D12까지. 이사 준비와 함께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오랜 지인인 배도경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도경은 55세의 자산관리사이자 공익법인 컨설턴트였다. 해옥과는 남편 생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해옥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재단 설립이라니. 카페에서 만난 도경은 놀라워했다. 해옥이 자산 규모를 알려주자 더욱 놀랐다. 95억이라.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재단을? 해옥은 윤호 부부와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대신 홀로 지내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 목적이시군요. 좋은 취지예요. 도경은 재단 설립 절차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인가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정관 작성, 이사진 구성, 추현재산 명세, 회계감사 계약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정관 초안부터 만들어 봅시다. 재단명은 정하셨나요? 새벽등대재단. 해옥이 답했다. 새벽 3시에 상자를 열며 새로운 결심을 했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이름이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도경은 노트북을 열어 정관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제1조 재단법인의 명칭은 새벽등대재단으로 한다. 제2조 재단법인의 목적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 지원 및 직업훈련 장학사업으로 한다. 1시간 넘게 작업한 끝에 기본 골격이 나왔다. 이사는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해옥이 이사장을 맡고 도경이 상임이사를 맡기로 했다. 나머지 이사진은 제가 신뢰할 만한 분들로 추천드릴게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도경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D15 토요일. 잔금 지급일. 해옥은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했다. 9억 원을 이체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고액 거래 신고도 해야 했고 자금 출처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했다. 창구 직원은 정중했지만 신중했다. 어르신, 이런 고액 거래는 가족분과 상의하시고 혼자 결정한 일입니다. 해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는 자신의 돈이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옥은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여전히 80억 넘는 돈이 남아 있었다. D18 화요일. 이사 당일. 해옥이 가져간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간단한 생활용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무 상자. 새 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무엇보다 출입 보안이 철저했다. QR코드 없이는 건물 로비에도 들어올 수 없었다. 해옥은 나무 상자를 새 침실 옷장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책장 위에 작은 철제 열쇠를 올려놓았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았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D20 목요일. 해옥은 새집 거실에서 정관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다. A사 용지 15장 분량의 문서였다. 재단의 목적, 사업 내용, 이사회 구성, 회계 처리 방법.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도경이 법무법인과 협력해서 만든 전문적인 문서였다.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이 있었다. 제30조 재단의 해산 시 자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이 조항이 중요했다. 재단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윤호나 설인이 나중에 재단 재산을 노릴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였다. 해옥은 정관 초안을 서랍에 넣었다. 이것도 중요한 복선이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휴대폰이 울렸다. 윤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해옥은 문자를 읽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자신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구나.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창밖 한강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출렁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삶의 시작이었다. 레지던스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옥을 VIP 입주민으로 대우했다. 방문자 예약제, 출입 기록 관리까지 완벽했다. 윤호 부부가 찾아온다 해도 해옥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었다. 경비일지에는 매일 출입 현황이 기록되었다. 접근 제한 대상자로 등록해 둘 수도 있었다. 해옥은 안전함을 느꼈다.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전까지. 나의 몫은, 나의 길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다. 해옥은 중얼거렸다. 95억의 힘, 그리고 새벽 등대재단이라는 새로운 무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다. D20일 금요일 오후. 정혜옥은 새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입주민님, 로비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아드님이라고 하시네요. 해옥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윤호가 찾아온 것이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떤 분인가요? 정윤호라고 하시는데 어머님 찾으러 왔다고. 만나지 않겠습니다. 돌려보내 주세요. 잠시 후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경고해 주세요. 더 이상 무단 방문하시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상황을 이해했는지 정중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윤호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해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D13 일요일. 윤호가 또 왔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돌려보냈다. 월요일에는 서면 경고장이 발송되었다. 해옥이 요청한 것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경고장에는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입주민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단 방문 시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고장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로비 CCTV에 찍힌 윤호의 모습도 캡처해서 함께 첨부했다.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D18 금요일. 해옥은 배도경과 함께 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공익법인 인가 신청서, 정관, 이사명부, 추연재산 명세서. 두꺼운 봉투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이제 관할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에는 3달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도경이 설명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역신문에 재단 설립 준비 소식을 간단히 알리는 건 어떨까요? 홍보도 되고 공실력도 높아질 테고. 해옥은 잠시 생각했다. 공개되면 윤호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물론입니다. D32 화요일. 인천 지역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한부모 가정 지원, 새벽 등대재단 설립 추진. 인천 동구에 거주하던 정모 씨 72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과 직업훈련을 위한 새벽 등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고인이 된 남편의 유산과 개인 자산을 출연해 총 수십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오는 여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사는 짧았다. 해옥의 이름 대신 정모 씨로 처리했고 구체적인 거주지나 연락처는 없었다. 하지만 윤호가 본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옥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여러 개 왔지만 확인하지 않고 삭제했다. D35 금요일. 해옥은 인천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이웃 미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았다. 미영은 동네 카페에서 해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71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다. 해옥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는 왜? 해옥은 미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호 부부의 제안부터 시작해서 견적서와 도면 발견, 그리고 퇴거 요구까지.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말도 안 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해옥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윤호와 서린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작게 울렸다. 이번 주말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시는 게. 미영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들었다. 정말 이런 일이. 아니,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해옥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보여주었다. 견적서와 도면 사진이었다. 빨간 펜으로 쓴 이번 주말 철거 메모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 봐. 소유권 이전 후 시공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미영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혀를 찼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어머니 내보내고 집까지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해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미영이 해옥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그런 놈들한테 당할 이유 없어. 그런데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 서울이야. 여의도 쪽에 좋은 곳 구했어.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의도라고? 거기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해옥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자신의 재산 규모는 말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미영에게도 알려줄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럼 윤호는 뭐라고 하던. 자꾸 찾아와.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도 보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해옥은 신문 기사 스크랩도 보여주었다. 새벽 등대재단 관련 기사였다. 재단도 만든다고. 미영의 눈이 커졌다. 재단이라고.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돈은? 걱정 마. 준비되어 있어. 해옥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영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었다. 정말 잘했어, 해옥아. 나이가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해옥은 미영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카페를 나오면서 미영이 말했다. 앞으로도 연락 자주 해. 그리고 윤호 그놈이 또 뭔 짓 하면 바로 알려줘. 고마워, 미영아. 해옥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런 친구가 있어 든든했다. D40 수요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다. 윤호가 이번에는 설인과 함께 왔다는 것이었다. 두 분 다 돌려보내주세요. 출입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고요. 해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었다. D45 월요일. 해옥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새벽등대재단 인가 신청서도 접수 완료되었고 새로운 삶도 안전궤도에 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다.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였다.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해옥은 한강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들었다. 윤호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해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에요. 증명은 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해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제 진짜 조건들을 제시할 때였다. 한강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듯이. D46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정해옥은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말 아침의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새로운 일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택배였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소포를 건네주었다. 발신인을 보니 정윤호였다. 해옥은 소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 테이블에 놓고 뜯어보았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고급 화지였고 윤호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이 진심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속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집 개조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를 내보낼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피해 이사를 가신 것도 당연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을 제안한 것도 마땅합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문에서 재단 설립 소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봉한 상자 안에는 어머니께서 예전에 주신 도장과 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제 모두 돌려드립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아들 윤호 올림. 해옥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씨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윤호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예전에 준 도장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윤호가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해옥은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생각도 들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쉬운 일이었다. 진짜 변화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해옥은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과 행동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봉사활동 120시간을 3개월 내에 완료하세요. 재단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 가정공부방에서 아이들 돌봄, 독거노인,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 등입니다. 둘째, 부부 상담을 6회 받으세요. 부모와의 경계 설정,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상담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은 상담사로부터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주거 분리를 1년간 유지하세요. 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제 거주지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필요한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로만 하세요. 넷째, 경제적 요청 금지 각서를 변호사 앞에서 작성하고 공증받으세요. 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 관련 문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각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이행한 후에 만남을 재개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행 과정은 모두 문서로 확인할 것이며 중간에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영구히 연락을 차단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이 조건들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답장은 일주일 후에 주세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옥은 문자를 다시 읽어보며 수정했다. 너무 감정적이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조정했다.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문자를 발송했다. 긴 문자였지만 모든 내용이 필요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해옥은 편지와 상자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자신도 저렇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윤호와 설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해옥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무조건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 조건부 화해. 이것이 해옥이 내린 결론이었다. 오후 3시쯤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옥은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답하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대신 설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조건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옥은 답장하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었다. 저녁 무렵 배도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옥 씨, 재단 인가 심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달 중순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혹시 가족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서. 해옥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도경은 해옥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세요.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조건부 화해가 훨씬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활동 기관도 저희 재단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도경 씨. 전화를 끊고 해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너무 가혹한 조건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가혹함이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었다. 진정한 사과와 변화를 확인하는. 해옥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적었다. 편지 내용, 자신이 제시한 조건들, 그리고 마음의 변화까지.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관계의 속도를 조절한다. 밤이 깊어갔다. 여의도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해옥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끓여 마시며 내일을 준비했다. 일주일 후 윤호가 어떤 답을 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조건은 이미 제시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D70 목요일 오전. 정혜옥은 여의도 한 빌딩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새벽등대재단의 첫 번째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배도경을 포함해 5명의 이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 전문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까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오늘로써 새벽등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도경이 회의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공익법인 설립 허가증이 놓여 있었다. 관할청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였다. 해옥은 허가증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새벽 3시에 상자를 열던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이사장님, 첫 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회계사가 서류를 펼쳤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인천 지역 한부모 가정공부방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었다. 예치형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500만 원씩 집행되고요. 해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2천만 원은 작은 돈이었지만 시작으로는 의미가 있었다. 공부방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도경이 설명했다. 해옥은 그것보다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재단 운영 방침, 향후 사업 계획, 회계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논의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증과 등기 절차만 남았네요.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해옥은 서류 뭉치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오후에는 공증사무소를 거쳐 등기소로 향했다. 재단 설립 등기를 마치는 마지막 절차였다. 공증인 앞에서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재단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등기소에서는 법인 등기부에 새벽 등대재단이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공익법인이 된 것이었다. 저녁 무렵 해옥은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들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정관 초안을 꺼냈다. 몇 달 전 도경과 함께 작성했던 그 문서가 이제 정식 정관이 되었다. 특히 제30조 재단 해산 시 자녀재산 처리 조항이 중요했다. 그 조항 덕분에 윤호나 설인이 나중에 재단 재산을 노릴 수 없게 되었다. 해옥은 정관 초안을 파쇄기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복선이었다. 진짜가 나왔으니까. 같은 날 저녁 7시 5분. 인천의 한 무료급식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윤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줄에 서 있었다. 윤호는 해옥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일주일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설인도 동의했다. 봉사 첫날. 윤호는 어색했지만 성실하게 임했다. 배식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이었다. 수고하세요. 한 할머니가 윤호에게 인사했다. 윤호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급식소 입구에는 봉사 시간을 체크하는 바코드 스캐너가 있었다. 윤호는 퇴근할 때 바코드를 스캔했다. 삑. 첫 번째 봉사 시간이 기록되었다. 오늘 4시간. 앞으로 116시간이 남았다. 윤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조건이 가혹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필요한 일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D75 화요일. 해옥은 인천의 한부모 가정공부방을 방문했다. 2천만 원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공부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방 원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해옥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책상과 의자도 새로 사고 컴퓨터도 몇 대 더 들여놓을 수 있을 거예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해옥은 뿌듯함을 느꼈다.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옥의 약속에 원장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공부방을 나오면서 해옥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윤호에게서 사진이 온 것이었다.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었다.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고 그저 사진만 보내온 것이었다. 해옥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일 뿐이었다. 120시간의 봉사, 6번의 상담, 1년간의 주거 분리. 모든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해옥은 서랍에서 또 다른 것들을 꺼냈다. 몇 달 전 발견했던 견적서와 도면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증거들이었다. 윤호 부부의 진짜 의도를 알게 해준 결정적 단서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윤호가 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해옥은 견적서와 도면, 사진을 삭제했다.
녹음 파일도 100억 본까지 모두 지웠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책장 위의 작은 철제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열쇠. 95억의 비밀을 지키던 작은 파수꾼. 해옥은 열쇠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가 말했지?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다만 드러낼 뿐이라고. 정말 그랬다. 윤호와 설인의 탐욕도 자신의 의지도 모두 돈 때문에 드러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었다. 새벽 등대재단, 장학금, 봉사활동.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해옥은 열쇠를 다시 책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그것은 비밀의 열쇠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해옥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재단 이사회 공증과 등기, 장학금 전달, 유호의 봉사 시작.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아니, 계획보다 더 잘 되고 있었다. 나의 몫은, 나의 길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다. 해옥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72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이. 정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새벽 3시 한 상자를 여는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작은 용기가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2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늦었다는 시기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진정한 가족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자신만의 자산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옥 할머니가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돈의 진짜 의미입니다. 돈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해옥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곳에 쓸 때 돈은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사랑의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열어보지 못한 상자가 있나요? 용기를 내어 열어볼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인생의 열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어렵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상자를 열고 싶은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